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8월의 아시아팟입니다.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위로 몸살을 좀 앓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했던 올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며 마지막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을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이 약소국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인데요. 이제라도 아시아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시작하기를 바라며 이번 달 아시아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실엔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를 이렇게 특별히 없었고요. 네. 예, 사무실에서 에어컨 쓰는 거 그 그게 정도. 제일 휴가죠. 그렇게 저 나갔다가 지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저기 어디더라? 평창? 예. 그쪽 아무튼 그쪽 강원도였거든요. 예. 강원도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집에 있는 게 최고의 휴가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고, 네. 예, 우리가 이제 동남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예, 동남아 얘기를 하기 굉장히 좋아진 기후가 아닌가. 여름은 이제 동남아예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지금. 같고. 네. 실제로 가까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 이제 대부분 지역이 이제 아열대 기후로 맞아요. 바뀌고 있다, 바뀔 것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뭐 뚜렷한 사계절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후 변화라는 게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한 몇 달 동안 진짜 그 기후 걱정만 하다가 보낸 것 같아요. 에어컨을 내가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전기요금 걱정이 아니고 아니 전기요금이야 뭐 집이 넓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에어컨을 틀자니 너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안 틀자니 참을 수 없이 너무 덥고 그래서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요즘 또 플라스틱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플라스틱도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레기를 만들고 막 이런 본질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개개인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전기 쓰는 것도 한국의 가정용 전기 소비가 13%, 15% 그 안팎이고 대부분 산업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데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좀 똘똘 뭉쳐서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뭐 아시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기야. 근데 미국이 또 탈퇴했다고 기업의 이익과 맞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잔소리가 아니요, 저희 잔소리래. 사설이 길었네요. 지난 7월 29일 캄보디아 총선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결과가 바로 다음 날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서요. 8월 15일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는 5년 임기의 하원의원 125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76.84%의 득표율로 125석 전석을 석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모두 석권했던 선거가 저희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없었죠. 없죠. 야당이 없었죠. 어쨌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물론 조금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너무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 125석 전석을 그 여당이 획득했다는 거는 사실 뭐 여당의 입장에서도 페이스를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름.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결과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라기보다는 훈센이 이제 집권 33년 차를 맡고 있는데 훈센이 이제 지속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띠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난 선거였죠.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굉장히 약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지자체 선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서 굉장히 이제 정부 비판적 그리고 시민의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는 것을 위기감을 느껴서요. 훈센이 이제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야당이죠. 그러니까 유력 야당인데 구국당 그렇죠. 구국당을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국당을 해산하게 됐는데 뭘 강제적 해산이라는 것보다는 해산을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당에 관련돼 있을 경우 그 당이 해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법을 한 다음에 그런 범죄자로 하고 그거를 구실로 이제 해산을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구국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대안 세력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구국당이 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당들이 나와 있지만 그 당들은 그런 거에 가깝게 되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자체도 굉장히 좀 불공정성이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라든가 선거 감시 기구 이런 데서는 이제 선거 자체를 보이콧 하게 됐죠. 왜냐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훈센의 이 독재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에도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선거 이전에 보면은 언론에 대한 통제 그리고 뭐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통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평론가 캠레이라는 분이 이제 대낮에 이제 피살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야당 대표자가 이제 구속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총선이 결과 이제 125석 중에 125석을 전석을 획득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진행돼 온 훈센의 장기 집권 플랜이 더욱 어떻게 보면 공고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또 민주적 선거 절차를 가지고 외형상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의 사망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선거 보이콧해서 이번에 투표율이 낮아져야 된다. 그걸로 아무튼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2013년 총선 투표율보다도 10% 이상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원래 뭐 캄보디아는 80% 넘게 8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역대 총선 투표율이 근데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짰었는데 그게 잘 안 먹힌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 권위주의적 그런 통제가 심해지면서 사실은 지금 선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보이콧하던가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던가. 근데 선거 참여가 여당에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콧하자 하는데 뭐 지금 동남아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선거할 때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잉크를 묻힙니다. 일주일 동안 안 지워진다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온갖 뭐 락스, 비누 뭐 이런 거 다 해도 지워지지가 않고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야당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해서 도입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이게 양날의 칼로 쓰이게 되는 사례라고 얘기를 그게 없으면 선거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너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자체가 선거 전략으로서는 뭐 제기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여파라든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효과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8월 9일 참여연대에서도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공개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선생님 사회 봐주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그때 저희가 해산된 구국당의 무소쿠아 부대표님을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 그 야당 부대표로서의 이야기들이 조금 저희 청취자들하고 공유할 만한 이야기들이 좀 혹시 있을까요? 네네. 지금 캄보디아 이제 구국당이 사실 해산이 되고 그 관련자들 지도부들이 대거 이제 해외로 나와서
또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구국 운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 이제 왜 캄보디아 이제 훈센 체제가 이제 부당한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실질적으로 정상적 선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방한하셔서 활동을 했던 것이 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거주 또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캄보디아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주에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네. 연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렇게 또 집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한국이 보여준 그 민주주의의 열매, 성과 그리고 그걸 이뤄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 이거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근데 한국의 사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도 촛불 정부라고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또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감시하고 뭐 한번 그러니까 혁명이라 이름 붙여졌듯이 네. 약간 정권을 바꾸긴 했지만 저희들은 늘 주권자로서 감시하고 계속 다른 그 개혁 요구하고 해야지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캄보디아 주권자들이 사실은 되게 더 좌절하지 말고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밖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네, 사실 그런 들어서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캄보디아는 이제 이번에 훈센이 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 권위주의라고 누군가 이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때 예. 우리 간담회 때 참석했던 창원대 국제연기학과 정현식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이 너무 네. 되게 소름 끼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권위주의가 아니고 선거를 통한 권위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냥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 가는 것은 사실 계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는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는 지방선거까지 한 2년 남은 거예요, 선생님? 아니 지방선거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고 이번에 총선이었구나. 예, 총선이 있고. 그럼 선거는 이제 앞으로 뭐 적어도 한 4년, 3년 3년 후. 예. 중간에 뭐 큰 뭔가가 없으면 약간 이 상태로 4, 5년 계속 후까지는 가겠네요. 또 이 체제가 당분간 여당이 125석 전석을 차지한 상태로 네.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선생님. 네, 속상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제 뭐 경제 발전에서 이제 선진국,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이렇게 나누듯이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식의 도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획일화된 도식이 얼마나 또 이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각국의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소코아 대표가 저희들에게 부탁했듯이 한국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나 이런 선거 부분이나 권위주의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뭐랄까 애정어린 관심 그리고 연대 필요할 때마다 연대 아니면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물론입니다. 예. 결국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바꾸는 건데요. 캄보디아 국민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달 월간 아시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했고요. 97명이 실종됐고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피해 규모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오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번 달 아시아팟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오랫동안 라오스댐 사업을 비롯해서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즉 ODA 감시 활동을 해오신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소개하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피스모모라고 하는 평화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정책 분석 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ODA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사업과 정책에 관련돼서 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였던 ODA 워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라오스에서 요번에 난 사고 저희가 보고서도 되게 뭐랄까 좀 놀랍거든요. 저 영상 네.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네, 물이 네, 막 네. 이미지가 정말 예, 좀 너무 처참했던 것 놀라웠어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좀 놀랐거든요. 이 사고가 난 이 라오스 댐 세피안 세남노이 댐인데요, 선생님 이게 지역 이름인가요? 네, 그 세피안 세남노이라는 게 강 이름인데요. 네. 메콩강의 그 지류의 강의 이름인데 네. 세가 그 라오스어로 음. 지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피안강 그리고 남노이강 이렇게 해석할 수 피안강, 있는 것 같아요. 남노이강 우리말로 굳이 댐. 번역을 네, 하면 저희 뭐 충주댐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네. 그 사고 난 댐 사업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지역은 라오스의 남동부 쪽에 있는 아따푸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요. 거기 이제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남부의 볼라벤 고원이라고 하는 그 지대에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 이제 수력이 워낙 에너지 차원에서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낙차를 활용해서 라오스 정부가 그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를 통해서 태국에 수출을 하고 그 수출한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라오스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건설을 한 댐이고요. 그 댐 건설에 관여를 한 기업이 이제 말씀하셨던 한국 기업인 SK 네. 건설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국 서부발전이라고 네. 하는 또 기업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외에 태국의 전력회사 그리고 라오스의 국영회사 이렇게 네 기업이 들어가서 합작한 현지 법인 회사를 통해서 댐 건설과 시공을 이제 한국층이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선생님. 네. 이 자금이 이제 기업들이 시공과 설계와 운영 관리를 맡긴 했는데 그 일부 자금은 한국 정부가 그 ODA 중에서 유상원조라고 하는 네. EDCF 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약 955억 원을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차관의 형태로 대출을 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둘러서 지원을 한 형태. 그래서 민관협력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PPP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공적 자금과 이제 기업의 참여가 같이 결합되어서 시행된 사업으로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크고 또 한국이 PPP 사업으로 이미 그 차관으로 지원했던 첫 번째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민관 네, 네, 협동 차관으로 네네, 해서 유상 지원한. 차관 중에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네. 지원을 했던 네. 첫 번째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2012년에 했으면 이거는 이명박 네네. 때 이미 근데 이 사업은 네. 아시겠지만 이때 출발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훨씬 그 전이었던 1990년대 후반에 이 기업이 아니었던 동아건설이라고 했던 지금은 네.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동아건설이라는 기업이 시작을 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 위기 있었잖아요. 경제 네. 위기, IMF 네네네. 위기를 겪으면서 잠시 보류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SK가 이렇게 다시 추진을 하게 된 거. 되어서 네. 그 동아건설 시기에도 그럼 그 ODA의 일환으로 그때는 추진했죠. 전혀 없었고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예. 기업이 추진한 네네, 거였어요. 했었던 기업 차원에서. 사업이었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민간 합작 이제 PPP라고 네.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적 원조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모델로 지금 네네 지금 그 약간 트렌드처럼 되고 불어 있는데 닥치고 있는 네, 정말 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쓸데없는 뭐 바람이. 보면은 왜 그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그런 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했지.
뭐 우리가 ODA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였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근데 이게 시공사인 SK건설은 계속 폭우로 인한 범람이다. 이때 당시에 비가 되게 한참 왔었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쭉 자연재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은 붕괴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의견이 달랐죠.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가 댐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 시공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엇갈리고 있는 사고 원인 분석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 SK와 서부발전이 입장이 달랐던 것이 사실 저희한테는 오히려 이 사건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책임 면피를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시기에 평소와는 다른 이제 평균량 이상의 수량이 있었던 것도 맞고 자연재해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분명히 아니고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또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언론 보도를 보면 사고 발생 이후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던 한국 기업 관련자들, 한국인들은 다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서 뭐 전혀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 인터뷰하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피를 알리는 그 안내가 충분히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홍수 범람에 대한 경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댐이 유실될 거다 혹은 댐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증언들이 많아요. 사실 누가 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한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저만 생각해도 한강대교가 비 때문에 만약 무너진다고 하면 그날에서 어떻게 안전한 내 삶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 부분 다 결합이 되어서 관리 소홀, 뭐 부실 시공의 가능성,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피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주민 대피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좀 결합된 사고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인재에 대해서는 저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인재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인재 부분을 인재라고 딱 말을 하지는 그렇게 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적어도 댐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물이 더 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전년도에 올해 말고 2017년도에 라오스 저희 북부 지역에서 이미 댐이 이제 많은 그 강우량으로 유실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은 건 아니고요. 네, 북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운영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운영 관리는 서부발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거 사실 선생님 저희 2013년에도 국내에서 지을 때 그러니까 2012년에 사업 시작했지만 2013년에도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 사업이 그 추진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이미 한국에서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았는데 이제 라오스를 둘러싸고 있는 메콩 지역의 시민사회, 특히 태국 시민사회에서 이미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특별하게 제기했었던 부분은 이 댐이 건설되고 나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말 철저한 조사가 있는가, 주민들이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검토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공개도 잘 안 되고 있었지만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상당히 많았고 현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많은 점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메콩 지역 시민사회랑 소통을 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EDCF 측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되면 사업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정보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우리 이제 필리핀 할라우 댐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국 정부라든가 관계자들의 얘기는 관리 주체의 책임,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지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가 라오스 정부라든 이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들이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환경을 우선시할 것인가를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개발의 개발 이익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2013년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지금 딱 단언하기는 어렵고 지금 원인을 찾고는 있지만 분명히 그때 우려했던 점 중에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이 마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피안 세남노이 댐이 라오스 정부가 올인하고 저는 이 제목도 웃겼어요. 동남아시아의 배터리 사업. 네, 이 문구가 매우 유명해졌어요. 이번 사고 이후로. 홍진영의 배터리 노래가 생각이 나는 사랑의 배터리. 이게 되게 웃긴데 이 동남아시아 배터리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전기를 공급한다는 뜻인 거겠죠, 선생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라오스 안에 흐르고 있는 메콩강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라오스란 나라 자체가 대부분이 산악지대예요. 70%가 국토 면적의 70%가 산악지대라고 하고 그 안에 흐르는 메콩강이 이제 메콩강이 6개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데 약 4,200km라고 하거든요. 엄청 긴 거죠. 4,200km 중에 약 1,900km? 거의 2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가 라오스 안에서 흘러요. 그러니까 정말 그 메콩을 이용한 수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라오스는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제 다른 뭐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그 소득을 얻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라오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걸 놓고 이제 주변 열강들과 그리고 메콩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마구마구 이제 댐 건설을 통해서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라오스가 개발을 하도록 부추기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한국도 관여가 된 거고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보니까 수력 발전소가 지금 가동 중인 게 46개고요. 네. 2018년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많죠. 건조 중인 게 54개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도 라오스 올해 초에 갔다 왔거든요, 선생님. 근데 진짜 사람들 뭐랄까 미소의 나라라고 하면서 근데 당시에 미소를 볼 수는 없었어요. 불축제 기간이어서 눈빛들이 이미 외국인들을 공격하겠다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어서 물의 나라에는 3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언제쯤 이 눈빛이 풀릴 것인가 이러긴 했는데요. 근데 정말 뭔가 공장이나 이런 게 되게 없기는 하더라고요. 도시도 많이 안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요. 라오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악지대 말씀하셨고요. 또 바다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 이제 들어가고 했을 때는 물건을 만드는 뭐 노동비,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수출입을 할 것인가에 그런 물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라오스에 투자했을 때 그건 항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의지했던 게 뭐 이제 목재 수출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제 1차 산이니까 상품, 목재, 1차 상품, 강이 있으니까 수력, 농업 이렇게 농업 상품 1차 상품이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 수년간 그런 이제 수력댐 건설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 자체 수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 90%를 태국에다 수출한다는 이제 그런 라오스 거죠. 사람들은 다시 태국에서 전기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렇죠. 이게 댐인지. 이제 그리고 메콩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아래가 지류에 이제 엄청난 하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수산업 이런 물고기 잡는 네. 거는 바다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강에서도 엄청 강에서 많이 엄청 그 중요한 저는 거기에 진짜 매료가 되어서 네. 일부러 메콩 따라다니면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막 이렇게 관찰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네. 공정여행했을 때 메콩강을 따라다니면서 네네. 막 그걸 봐야 된다. 네, 바다 낚시랑은 너무 달라요. 이렇게 그 음. 엄청 큰 그물을 강에 이렇게 확 던지면서 네.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분들의 그 에너지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데 네. 이제 이런 댐 댐을 건설 건설하면. 프로젝트들이 땡건설하면 당연히 완전히 이제 다 파괴되는. 예, 자원도 많이 네.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40% 이상 고갈될 거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메콩강이 사실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이라고 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중국, 미얀마, 라오스, 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네. 이렇게 6개 국가를 다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도 한 10년 전쯤에 중국에서 메콩강 상류에 댐을 짓겠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중국 환경 활동가들하고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윈난을요. 윈난성에. 네, 거기도 막 정말 막 짓고 있어서 아래쪽이 문제다. 니네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메콩강을 둘러싼 이 개발 문제도 약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그렇게 댐을 건설했을 때 밑에 있는 나라들이 내려.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그 메콩제 6개 나라에 대해서 이 메콩과 관련된 개발을 이제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메콩 개발위원회라고. 근데 거기에 중국은 빠져 있어요. 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해관계 조정에 본인들은 끼고 안 싶지 하겠다? 않은 거죠. 자기들은 그냥 그저 하고 싶은 거죠.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완전 깡패네요. 근데 정말 중국의 이 댐 건설이 라오스 내에 거의 아마 탑일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뭐 중국 여기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이 뭐 댐뿐만이 아닌 다른 이런 관계수로라든지 여러 대형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메콩 지역은 어쨌거나 메콩 인근 국가 그리고 메콩 6개 국가 안에 그 첨예한 이해관계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어떤 기업들의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과 같은 다른 도너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쵸. 설키면서 뒤질세라. 누군가의 네, 말대로 빨대를 꽂아 정말 그래서 개발의 개발에 각축장이라고 할까요? 각축장이죠. 네.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고 그만큼 이 메콩강은 메콩강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매가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매가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의 강이란 뜻이에요. 그 원어로는. 그렇군요. 그만큼 그 지역의 젖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댐을 짓고 서로 있는. 파이를 갈라 먹으려고 안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인 것은 이 사고가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참사이긴 한데 이걸 계기로 라오스 정부에서 얼마나 이게 진전성이 있는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8월 8일자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댐 프로젝트와 앞으로 라오스 정부 내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댐 건설 계획에 대해서 잠정적인 보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으로선 그나마. 그런데 예. 이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고만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얼마나 진정한 선언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많이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시민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냥 잠깐 이렇게 이 메콩을 둘러싼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는 시민사회나 국제사회의 눈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치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저도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네. 이게 단순히 뭐 외자 들어와서 외국 회사만의 투자가 아니라 라오스 정부가 개입돼 있거든요. 네, 라오스 네. 정부는 일정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현재 건설 진행 중인 것들이 이제 중단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계약상에 그렇죠. 있어서 네. 이제 불이익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큰 패러다임적 전환이 있기 전에는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라오스 정부가 잠정적 보류하겠다는 건 사실 그냥 일시적인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건가요? 네, 뭐 보류를 발언이 하고 아닌가 정말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뭐 안전 계획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삶에 최소한 해는 없도록 네. 뭐 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울 것 같아요. 라오스 정부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기업이 들어간 개발 사업들의 많은 부작용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라오스 댐 개발 사업에 전 6개 국가가 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면 피해를 보는 건 거기를 바탕으로 살고 있었던 주민들 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도 이주 사고가 나서의 뭐랄까 피신 같은 거에 대한 네, 것도 대피, 대피 같은 대피.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도 네. 댐 건설로 인한 강제 이주나 이런 이주 정책 이런 게 잘 됐는지도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SK의 기업 책임하고 저희 정부 책임을 조금 나눠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한테 어떤 책임이 선생님 있을까요? 원인을 이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나눌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ODA라고 했었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윤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같이 합의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완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대규모 이런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기업이든 정부이든 막론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뭐 참여연세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정책, 혹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사회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손상이나 손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막아보자는 거고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걸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이제 잠정적인 저희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전에 이 댐 건설과 관련돼서 기업이나 라오스 지역 정부가 와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소통을 하지도 않았었고 이주 정책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그 환경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에게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확인돼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단은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공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국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태국에서도 그 태국 기업이 참여를 했잖아요. 이 사업에. 근데 지금 태국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태국 전력회사랑 태국의 수출입은행 우리의 수출입은행과 똑같은 수출입은행에서도 전혀 지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정말.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한국 측 수출입은행과 태국 측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수출입은행들을 대응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어딘가에. 너무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태국 시민사회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있는데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소통을 해본 결과 EDCF 측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코멘트할 거 없다. 노 코멘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이런 책임이 있어. 이렇게. 기업들도 SK도 정말 저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실 보는데 그렇죠. 자꾸 자연재해라고만 우기고 있으니 지금은 뭐 피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책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는 뭐 이제 타격이 저기 뭐 기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비로운 기부자로 이렇게 이미 변신해 있는 것이 아닌가 웃으면서 싶습니다. 뭐죠? 도네이션 하는 거 세레모니 하고 있더라고요. 라오스 정부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ODA 공적개발원조가 영어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한국도 이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1년에 지난번 한라우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희가 ODA 정책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너무 아마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된 원조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잘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서 그쵸. 잘하고 있는 걸 내세우는 것은 되게 촌스러운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의 삶의 어떤 변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기금이고 그 기금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하면 더해도 되지 저는 모자라게 하면 안 된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게 저는 칭찬도 해줘라 뭐 이런 네, 거죠. 좀 어이가 없어요.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칭찬은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시면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건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에요. 96번을 보시면 국민 외교와 공공 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99번에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 외교 및 개발 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개발협력을 하는 목적의 최우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쨌거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국정과제로 이렇게 박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사실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개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어댄들 나라가 집행하는 ODA를 통한 기대 효과 뭐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국익인 거죠. 그러니까 국익에 해로우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익에 대해서 해석을 너무 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익이 뭐 그런 추상적 개념이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사익, 대부분 기업, 경제잖아요. 네. 국익. 그렇죠. 여기도 꼴 경제, 외교 및 기업의 개발협력이라고 이익, 되어 있어요. 기업의 이익에 또 이제 복무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일반 사람들도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대학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데 국제개발협력이 뭐 하나의 그 해외 청년 취업의 하나의 장, 네. 뭐 블루오션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매우 그게 그런 강하죠. 우후죽순처럼 정부 관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 소지. 왜냐하면 그렇게 인식하고 갔을 때 부딪히는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빈곤 토치 도움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이익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사실 그 교육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원조도 하는 김에 뭐 좋게 뭐 우리 우리한테 기업도 도움이 가서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먹고 일석이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그쵸. 정말 이걸 목표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그냥 결과물인 거지. 그쵸.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최우선으로 얻어야 되는 결과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왜 이 ODA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맞아요. PPP라는 네. 모델이 들어서는 순간에 아까 네. 말씀하신 선후 관계가 네, 네. 바뀌는 거죠.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먼저 우선시되고 기업이 먹잇감을 선정하게 되고 네, 네. 거기를 이제 물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되고 그런 그 정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선후 관계가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그쪽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게 아니라 맞아. 기업의 이익이 있는 곳에 사업이 선정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예. 이익이 있는 곳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네.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라오스 같은 정말 좀 거버넌스가 열악하고 좀 이렇게 허술한 나라들 네.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나라들, 뭐 공여기관들, 뭐 기업들의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자신들의 어떤 발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경제 발전을 위한 그게 없어요. 마땅한 자원이 없는 선택지가 상황, 없으면.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네, 네, 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말. 뭐 이거 아니면 죽음 뭐 이런 선택의 여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악할 수밖에 없죠. 되게 오늘 반성하게 되는. 저는 이게 들으면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이 평화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딴 나라들은 무기를 팔려고 우리나라를 사실 갈라놓으려고 한다. 그렇죠. 막 이런 거 하면 우리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 개발 사업을 따먹을까. 예. 그리고 막 우리나라 지금 남북 통일하려 그랬더니 저 나라에 북한에 가가지고 어떻게 공장을 세워가지고 뭐를 뽑아먹을까. 막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고 하면 전 너무 불쾌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똑같은 시각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 이렇게 ODA를 하는 나라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 마찬가지 시각으로 그런 댐 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의해서 지어지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럼 굉장히 우리는 난리 나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한강 상황이죠. 저 위에다 예. 하나 지었다가 떨어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한라우댐 사업도 짚어봤고 이번에 라오스도 짚어봤는데 다른 사례도 또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동남아에서 있을까요? ODA를 네, 통해서요. ODA 이렇게 지금 좀 옛날 일이긴 한데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그 유상원조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우 인터내셔널이 같이 들어가서 필리핀에 그 필리핀 마닐라 남부 지역의 통근철도 사업이라고 철도 깔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이주가 자발적 이주가 아니었던 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좀 사후 대책으로 EDCF하고 한국 정부가 좀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사업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참여연대에서 같이 대응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유상원조 사업이에요. 인도네시아의 까리안 댐이라고 이것도 댐 사업인데요. 건설 초기에 이제 강제 이주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했었고 사업이 원래 일정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인권사회 영향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다시 재개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럼?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데 무상원조 사업 같은 경우에 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그래도 미연에 예방을 잘 하고 좀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상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참여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책임이 이제 그 나라 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그 EDCF에 늘 하는 말 그것 때문에인지 저희가 같이 예방을 준비한다든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세이프가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한라우댐 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요.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잠깐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될까요? 세이프가드는 개발 금융기관들의 용어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변화, 영향,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 혹은 인권,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거죠.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조사하고 이제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이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아주 큰 변화나 아주 큰 영향을 예상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아주 미미한 영향이라고 한다면 주민들하고 컨설테이션을 몇 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 사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더 부여하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면 훨씬 되죠? 그 사업을 책무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ADB나 세계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이미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던 제도인데 한국은 아직 그것을 유상원조 같은 경우에는 전면 의무화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필리핀 한라우댐 사업이 첫 번째 아마 사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더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런 약속 같은 네, 건데 그게 뭐지 굉장히 선심이나 쓰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번 댐 사고 너무 비극적인 사고긴 한데 이번 것으로 이런 사업들 PPP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한국 정부도? 지금 일단 언론에서 한국 언론은 그렇게 많이 주목은 안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연구자들이라든지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서 분명히 경종은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진지하게 이거를 같이 이제 공론화 시켜 나갈 것인가, 그냥 잠깐 이렇게 떠들다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워낙 개발 좋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사회가 계속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팀장님 몸담고 계신 피스모모 등 한국 시민단체들이 라오스댐 대응 TF를 결성했어요.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TF 소개하고 활동 계획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TF 정식 이름은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고요. 네. 저희가 8월 9일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TF의 발족 사실을 이제 발표했고 그 이후에 활동에 대한 계획을 지금 좀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8개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참여연대 그리고 발전대 안피다, 환경연합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 피스모모, 진실의 힘, 그리고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그리고 아시아 인권 평화 디딤돌 아디. 네. 저희 기자간담회 이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8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한국 쪽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SK라든지 이런 기업과 정부에게 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이 긴급 구호 이후에 이제 정말 그 지역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수준으로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민들의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꾸준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메콩 지역과 관련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다른 단체 시민사회들과 같이 이번 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개발 전체에 대해서 좀 재검토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라오스의 댐 개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라오스 정부가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연대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체 활동에 결합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저희들이 뭐 정부가 되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계속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의 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콩강에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니면 메콩강을 젖줄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들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두 분 선생님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거 네. 우리나라에서 계속 신남방 정책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막 이래서 맞습니다. 이 정책 틀 자체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저도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몰라요. 라오스의 그게 핵심입니다. 내용이 없어. 아직 내용을 이제 채워가겠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보면서 이게 정말 신남방 정책이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하면은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아세안 또는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될 때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네, 맞아요. 만약에 정말 가치를 다른 곳에 두거나 국익 또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전개될 그 국가 간 협력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경제 중심적, 기업 중심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 차원에서 다양한 각계의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한국이 이제 메콩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그래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메콩 관련 국가들과 특별한 그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까지도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메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아시아의 미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욕망이 불쑥불쑥 보이는 것 같아서 배운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가요?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러게요. 정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좀 잘 짚어봐야 되고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정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사고를 보면서 제가 또 라오스랑 동남아시아 메콩 지역 국가를 워낙 애정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네, 이번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주민들이 이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정말 얻지 못하고 그냥 불시에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도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고 저희 한국의 상황과도 많이 이렇게 대비를 해보게 되는데 저희 지금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부네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불게 하는 바람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라오스를 비롯해서 이런 정부가 허약한 나라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게 어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그 과정을 이미 겪어온 나라의 시민사회가 그걸 지원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맞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안에 너무 다양한 쟁점과 이슈들이 많고 지금 다 너무 각계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저희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집중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냄비 근성처럼 금방 끌었다 식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또 그런 관심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윤정 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하는 코너 아시아 음악 한 곡 소개해 주세요. 네, 고민 많이 하면서 찾았는데요. 제가 라오스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래가 라오스에서는 이제 한국의 아리랑 같은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들려요. 아리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행사나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는 늘 들리던 노래였거든요. 제 뜻이 여쭤보니까 라오스의 그런 소박한 삶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 그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고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언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잘 다시 그 일상을 찾으실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가 좀 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한국어로는 이게 짬바꽃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오스 대표하는 하얀색에 노란색 박혀있는 꽃 아시죠? 동남아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하얗고 가운데 노란색 네네네. 그 나라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 맞아요. 짬바꽃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어떤 꽃인지 모르겠어요. 네. 마사지꽃. 아니요. 태국 같은 데 가면 다 마사지샵에 그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너무 이미지가 아닌데 이 꽃의 상징은 뭐라고 해야 되죠? 심플리티라고 하나요? 그거거든요. 정말 소박하고 단순하고 이런 건가요? 정말 깨끗하고 소박하고 그런 이미지.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꽃 이름을 딴 노래예요. 무앙짬바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라오스 꽃 이야기하는 무앙짬바. 무앙짬바. 네. 짬바꽃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감사합니다. 정말 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무앙짬바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달 아시아팟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